미쳤어? 내 귀한 손자를 그 콩가루 집안에 맡겨? 7년을 모셔온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치며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자갈밭에 나뒹구는 제 짐, 옆집에서 몰래 찍힌 휴대폰 영상, 그리고 친정엄마 옆구리에 시퍼렇게 든 멍자국. 아, 정말 그날 저는 7년 인내가 가슴 한가운데서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었어요. 당신이 평생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거들먹거리던 그 강남 식당 자리, 그 건물 진짜 주인이 누군지 말입니다. 다음날 시댁 마당에 봉투 하나 던지고 나왔더니 그토록 도도하던 시어머니가 호텔 로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콩가루라 비웃던 시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회사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싱가포르 신제품 발표회 자료를 마지막까지 손보느라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거는데 어깨가 욱신거려 핸들을 두 손으로 한참 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거실 한복판에 펼쳐둔 빈 캐리어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외투를 소파에 던져두고 곧장 아들 시우의 어린이집 가방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알레르기 약 복용표를 따로 코팅해서 약통 위에 붙이고 좋아하는 곰돌이 잠옷과 칫솔, 학습지까지 가방 옆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식탁 위에는 시우의 영양제 통 3개와 외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다며 시우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강태주가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오더니 펼쳐진 캐리어를 보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아야, 또 캐리어 펴놨어. 남편이 구두를 벗어 신발장에 던지며 말했어요. 월요일 새벽 비행기야. 미리 싸둬야 돼. 저는 시우 약통 뚜껑을 닫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식탁 의자를 빼서 앉더니 넥타이를 한쪽으로 풀어 던졌어요. 시우는 그냥 엄마한테 맡기면 되잖아. 왜 굳이 처가까지 끌고 가?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약통을 손에 쥔 채로 잠시 멈췄어요. 7년 동안 똑같은 대화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한 적은 많지. 근데 막상 부탁드리면 늘 모임 있다고 하셨잖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 번도 흔쾌히 맡아주신 적 없어. 출장 일주일 전에 다시 약속 깨신 적도 2번이야. 저는 약통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 한 번 말씀이라도 드려봐. 남편이 식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태주야, 작년 봄에 어머님이 시우 봐주시다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 저는 약통을 손에서 내려놓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시우가 베란다 창문 난간에 매달려 있었어.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사진 옆집 아주머니가 119에 신고하면서 찍어서 보내주신 거 잊었어. 저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남편의 입이 다물렸어요. 그건 어머니도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 남편이 식탁 위 손가락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태주야, 일부러가 아니어도 시우가 떨어질 뻔했어. 우리 시우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캐리어 앞에 다시 무릎을 굽혔어요. 옷가지를 한 벌씩 개어 넣다가 식탁 위에 놓인 시우 그림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 엄마와 아빠 사이에 시우가 서 있고 그 뒤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천천히 접어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 무늬만 한참을 쳐다보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저는 시우의 손을 잡고 친정집 현관 앞에 섰어요. 벨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시우 왔구나. 엄마 오선영이 두 팔을 벌리며 시우를 끌어안았어요. 할미가 시우 좋아하는 갈치조림 아침부터 푹 끓여놨어. 엄마가 시우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알록달록한 어린이용 미니 텐트가 새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장난감 박스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빠가 어제 마트 3군데를 돌았다. 엄마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정우가 안방에서 나오며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시우야, 할아버지랑 이따가 텐트 안에서 책 읽자. 아빠가 무릎을 굽혀 시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할아버지, 공룡책도 있어. 시우가 신이 나서 물었어요. 있지. 할아버지가 공룡책 5권이나 사놨다. 아빠가 시우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시우는 신이 나서 양말도 안 벗고 텐트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점심상에는 갈치조림과 미역국, 시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가지런히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갈치가시를 이리리 발라가며 시우의 밥숟가락 위에 살을 얹어 주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제가 가방을 챙기는데 엄마가 슬쩍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는 안방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장롱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세아야, 이거 넣어둬. 엄마가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는 봉투를 다시 돌려드리려 했어요. 출장 가서 옷도 한 벌 사입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어. 엄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월급 받아. 회사에서 출장비도 따로 나와.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려 했어요. 사돈댁에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냥 엄마 마음이야. 엄마가 봉투를 다시 제 가방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시댁에 늘 빈손으로 못 가잖아. 엄마가 그거 다 보고 있다. 엄마의 손등에 잡힌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어요. 저는 그 손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사돈 눈치를 보느라 친정 엄마가 친딸에게조차 봉투 하나 쥐어주는데도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눌렀어요. 엄마, 고마워. 저는 봉투를 가방에 그대로 두며 짧게 말했습니다. 시우를 한 번 더 안아주고 차에 시동을 거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3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세아야, 너 지금 어디냐? 시어머니 조말순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잠깐 외출 중이에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대답했어요. 내일 아버님 생신인데 너 설마 잊은 거 아니지? 시어머니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숨을 골랐어요. 어머님, 2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일 새벽에 싱가포르 출장 들어간다고. 가족 식사 날짜 앞당기자고 3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짧게 받아쳤어요. 그래서 우리 시우는 지금 어디 있냐? 설마 그 콩가루 친정에 또 맡긴 건 아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 끝이 휙 올라갔습니다. 저는 핸들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 친정에 잠깐 들렀다가요. 끊을게요. 저는 짧게 말한 뒤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져놓는데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일요일 새벽 4시
저는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은 조수석에서 마지막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세아야,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엄마한테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돼. 남편이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습니다. 태주야, 작년 그 일 또 얘기해야 돼. 저는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며 짧게 말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시우와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 속 시우는 곰돌이 모양 핫케이크를 양손에 들고 카메라 앞에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할머니가 만들어줬어. 시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우와, 우리 시우 진짜 맛있겠다. 엄마 거 남겨놔.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 뒤쪽에서 아빠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세아야, 시우는 걱정 말고 일만 잘 보고 와라. 아빠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처음으로 어깨에 들어간 힘을 풀었어요.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형님 강태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태희야, 걔가 또 우리 시우를 그 콩가루 친정에 맡기고 갔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 하나뿐인 손자를 어떻게 그 집에 또 보내요. 수화기 너머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내일 가서 시우 데려와요. 그 집에 하루도 더 두면 안 돼요. 형님이 부추기듯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시각 싱가포르 호텔방에 도착해 캐리어를 열던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화면에는 엄마의 부재중 전화 7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문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아야, 별일 아니야. 출장 잘 보고 와.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는 말이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를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싱가포르 야경의 불빛들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친정집 거실 인터폰이 길게 3번 울렸습니다. 엄마는 시우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색깔별로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엄마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며 물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엄마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에서 또박또박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는 시우를 슬쩍 돌아봤어요. 시우는 빨간 블록을 손에 든 채 호기심 어린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우야, 할미 잠깐 손님 만나고 올게. 텐트 안에서 그림책 보고 있을래. 엄마가 애써 부드럽게 말했어요. 응. 할머니, 빨리 와. 시우가 그림책을 한 권 집어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옷매무새를 한번 가다듬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정리했어요. 대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신발도 벗지 않고 마루 위로 성큼 올라섰어요. 사부인, 신발은 벗고 들어오셔야죠. 엄마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신발 벗고 자시고 할 시간 없어요. 우리 시우 어딨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을 휘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한 발짝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사부인, 우리 세아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제가 시우 보기로 했어요. 사흘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이 집에 우리 시우를 단 하루도 더 못 둬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위에 놓인 시우의 가방을 잡아채더니 미니 텐트 옆에 가지런히 정리된 옷가지들을 손으로 거칠게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그 짐은 우리 새아가 정리해 둔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엄마가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내 손자 짐을 내가 못 만져요. 별 우스운 소리를 다 들어보네.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엄마를 밀치며 말했어요. 텐트 안에 있던 시우가 그 소리를 듣고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시우가 외할머니를 부르며 텐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시우는 곧장 엄마의 다리 뒤로 숨더니 양손으로 엄마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시우야, 친할머니한테 와. 친할머니랑 가자. 시어머니가 두 팔을 벌리며 다가왔어요. 시우는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며 엄마 다리 뒤에 더 깊이 숨었습니다. 할머니 싫어. 엄마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시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 집에 며칠 있더니 애가 벌써 이상해졌네. 이래서 콩가루 집안에는 애를 못 맡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어요. 엄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이 어디가 콩가루라는 거예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댁 같은 집안에 우리 강씨 집안 귀한 손자를 어떻게 맡겨요? 애 정신교육 다 망가져요.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새아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사부인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딸 만나신 지 7년이에요. 엄마가 시우를 등 뒤에 감추며 말했어요. 내가 며느리 친정 챙겨주는 게 어디 의무예요. 우리 시우 데려가는 것만 막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엄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검은 비닐봉지에 사과 한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신발을 벗으며 거실 쪽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아빠의 색이 바랜 점퍼와 손에 든 비닐봉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사돈 양반, 이런 옷차림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시우가 뭘 배우겠어요? 시어머니가 들으라는 듯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아빠의 얼굴 근육이 잠깐 굳었지만 사위 얼굴을 떠올린 듯 곧 표정을 풀었습니다. 사부인, 일단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빠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차는 무슨 차예요? 우리 시우 데려가야 돼요. 시어머니가 아빠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사부인, 우리 사돈도 시우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댁 같은 사돈, 나는 사돈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시우 쪽으로 다가가 아이의 겨드랑이 밑을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리려 했어요. 시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 싫어. 시우가 발버둥을 치며 외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두 팔을 벌려 시우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사부인, 애가 이렇게 우는데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엄마가 시우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힘껏 밀쳐버렸어요. 엄마의 몸이 휘청거리며 옆으로 쏠렸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자개 장식장 모서리에 엄마의 옆구리가 그대로 부딪혔어요. 엄마가 비명을 삼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옆구리를 누른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아빠가 한 걸음에 달려가 엄마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아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환갑 넘은 사람을 이렇게 밀치면 어떡합니까? 아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는커녕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를 흘끗 쳐다보기만 했어요. 사부인이 비켜드렸으면 됐을 일을. 우리 시우 데려가는 거 막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시우를 번쩍 들어 안았어요. 시우는 작은 두 발을 허공에서 동동거리며 외할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시우가 울며 소리쳤어요. 이 집 음식 한 끼만 더 먹어도 우리 시우 머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시어머니가 시우를 한쪽 옆구리에 끼고 신발을 끌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부인, 사부인. 엄마가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아빠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어디 봐. 많이 아파. 아빠가 엄마의 옆구리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물었어요. 엄마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경찰 부릅시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빠가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사위 얼굴 봐서라도 안 돼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사위 얼굴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갈비뼈가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아빠가 답답한 듯 가슴을 쳤습니다. 세아한테도 알리지 말아요. 세아 출장 중이잖아요. 발표 끝내고 돌아오면 그때 얘기해요. 엄마가 멍든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가리며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병원은 가야지. 아빠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요. 오늘은 그냥 좀 누울게요. 엄마가 옆구리를 부여잡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만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싱가포르 컨벤션 센터 발표장 백스테이지에서 저는 발표 리허설을 막 끝내고 마이크를 매니저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이 깜빡거리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우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잭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는 백스테이지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기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어깨에 맨 가방끈을 손으로 꽉 쥐었어요. 오늘 아침에 시우가 등원을 안 했어요. 외할머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날이라 연락드렸더니 친할머님께서 시우를 데려가셨다고 해서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미리 알고 계셨던 일이에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로 발표장의 음향 점검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 뛰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짧게 답한 뒤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발표장 천장의 조명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발표장 백스테이지 구석에서 저는 곧바로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쯤 울리고 나서야 화면이 연결됐어요. 세아야, 무슨 일이야? 발표하네. 엄마가 평소보다 조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 속 엄마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두꺼운 회색 카디건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손자랑 놀고 난 직후라 머리도 단정하고 입술에 발그레한 색이 돌았을 텐데 입가가 새파랗게 보였습니다. 엄마, 시우 어디 있어?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어.
친할머니가 데려가셨다고. 저는 백스테이지 커튼 뒤로 더 깊이 들어가며 물었어요. 엄마의 시선이 잠시 화면 밖으로 흔들렸습니다. 세아야, 별일 아니야. 친할머니가 잠깐 데려가셨어. 엄마가 화면을 살짝 비스듬히 돌리며 말했어요. 옆구리 쪽 카디건이 유난히 부풀어 보였습니다. 엄마, 카디건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저는 화면에 얼굴을 더 가까이 대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추워서 둘렀어. 너 발표나 잘 맞춰. 엄마가 황급히 카디건 자락을 끌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바꿔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지금 잠깐 마트 가셨다. 이따 전화하라고 할게. 엄마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말로 묻는 게 의미 없다는 걸 그 순간 알았으니까요. 엄마, 끊을게. 이따 다시 전화할게. 저는 짧게 말한 뒤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곧장 호텔로 돌아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귀국 항공권을 검색하니 비즈니스석은 전부 매진이었습니다. 이코노미 마지막 좌석 하나가 그날 밤 11시 30분 비행기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본부장에게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차분하게 누르려 애썼어요. 본부장님, 죄송한데 가족 일이 생겨서 오늘 밤 비행기로 귀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차장, 무슨 일이에요? 많이 안 좋아. 본부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친정엄마가 다치셨어요. 자세한 건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발표는 부팀장한테 맡기고 가족부터 챙겨요. 회사 일은 걱정 말고. 본부장이 한 박자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는 부팀장한테 메일로 다 보내놓을게요. 저는 짧게 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끊임없이 울렸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도 받지 않자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곧장 장기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집이 아니라 친정집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친정집 골목에 들어서니 평소 같으면 한참 전부터 켜져 있어야 할 거실 등이 깜깜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거실 블라인드가 전부 내려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미역국과 식어버린 갈치조림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신발을 벗으며 작게 불렀습니다. 안방 쪽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캐리어를 거실에 그대로 두고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엄마가 옆으로 누워 한쪽 손으로 옆구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무릎으로 침대 옆에 다가갔습니다. 세아야, 너 언제 왔어? 발표는 어떻게 하고? 엄마가 일어나 앉으려다 짧게 신음을 흘렸어요. 저는 엄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으며 옷자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의 옆구리부터 등판까지 검푸른 멍이 손바닥만 한 크기로 번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누가 이랬어? 누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카디건 자락을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세아야, 별일 아니야. 장식장에 부딪혔어. 엄마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거짓말하지 마. 어제 어머님 다녀가셨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눈가가 잠깐 흔들렸어요. 세아야.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오자 아빠가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 식어버린 보리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었어? 사실대로 말해줘. 저는 아빠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아빠는 한참을 식탁만 내려다봤습니다. 세아야, 어제 사부인이 다녀가셨다. 아빠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저는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린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부인이 신발 신은 채로 마루에 올라와서 시우를 데려가셨어. 내 엄마가 막다가 어깨를 밀쳐서 장식장에 부딪혔다. 아빠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갈라졌어요. 저는 식탁 위에 올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경찰은? 저는 짧게 물었어요. 내 엄마가 한사코 막더라. 사위 얼굴 봐서라도 안 된다고. 아빠가 보리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평소 아빠가 현관 CCTV 백업 메모리 카드를 보관하는 서랍이었습니다. 세아야, 그건 또 왜? 아빠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따라왔어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쥐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시어머니가 엄마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는 장면이 또렷하게 화면에 잡혔어요. 엄마가 장식장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히며 주저앉는 모습, 시우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한 번 더 처음부터 돌려봤어요. 화면 속 엄마가 손바닥으로 옆구리를 누른 채 무너지는 장면에서 저는 7년 동안 단단히 묶어두었던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지금 엄마 모시고 병원 가자.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전 8시 동네 정형외과 진료실 앞 의자에 저와 아빠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든 의사가 진료실로 우리를 불렀어요. 갈비뼈에 실금이 가셨네요. 우선 전치 3주 진단서 끊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봐야겠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단서 한 부 더 끊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의사를 향해 차분하게 물었어요. 네, 따로 챙겨드릴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진단서 2부를 받아 가방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어요. 영상 파일을 옮긴 USB도 진단서 옆에 함께 넣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차에 오르는 길에 아빠가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신호등 앞에 차가 멈춰 섰을 때 아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아야, 너한테 그동안 못한 얘기가 있다. 아빠가 무릎 위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로 아빠 쪽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내 시댁 식당, 그 강남 상가 있잖아. 그 건물 작년에 아빠가 인수했다. 아빠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그대로 멈춰 있다가 뒷차 경적 소리에 놀라 출발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사위 자존심 상할까봐 차명으로 뒀다. 너도 모르게 한 거야. 아빠가 글러브 박스를 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사돈댁이 5년간 아빠 회사에서 빌려간 돈, 사돈어른 병원비 보내드린 내역, 그 식당 임대차, 계약서 원본까지. 아빠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총 3억 8천만 원이다. 아빠가 짧게 덧붙였어요.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봉투를 받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봉투의 무게가 손바닥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사돈어른은 알고 계셔. 사부인은
저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물었어요. 사돈어른은 다 아신다. 사부인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했다고 하시더라. 아빠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시우를 데리러 가겠다는 메시지였어요. 시아버지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저녁 7시 시어머니가 부녀의 모임으로 자리를 비운 시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잠들어 있는 시우를 담요에 감싼 채 현관까지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세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시우를 제 품에 안겨주며 말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마주한 시아버지의 떨리는 눈빛이었어요. 아버님,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짧게 말한 뒤 시우를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돌아와 시우를 거실 소파에 눕히고 이마를 한참 동안 쓰다듬었어요. 엄마 옆구리에 검푸른 멍 자국, 시어머니가 7년간 던졌던 콩가루라는 세 글자, 그리고 가방 안에 든 누런 봉투가 머릿속을 한꺼번에 채웠습니다. 저는 시우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내일 시댁 마당에 들고 갈 그 봉투의 무게를 가만히 가늠해 보기 시작했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새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저는 시우를 엄마에게 맡기고 시댁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누런 봉투를 한 번 더 손으로 쓸어내린 뒤 차에서 내렸어요. 시동을 끄기도 전에 시댁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또 얼굴을 들이밀어.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신은 채 마당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어요. 저는 트렁크를 열고 결혼 7년간 시댁에 보관해 두었던 제 개인 짐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명품 가방 2개, 겨울 외투, 화장품 파우치,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 사뒀던 넥타이 박스까지 마당 한쪽에 차곡차곡 내려놓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 더 둘 이유가 없어서요. 저는 짧게 답하며 다음 짐을 꺼냈어요. 이유가 없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명품 가방을 낚아채더니 마당 자갈밭 한가운데로 그대로 내던졌어요. 가방 가죽이 자갈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이런 짐짝, 이 집에서 다 치워. 다 가져가. 시어머니가 다른 짐들도 차례로 자갈밭에 던지며 외쳤어요. 겨울 외투가 흙바닥에 펼쳐졌고 화장품 파우치 안에 립스틱이 자갈 사이로 굴러갔습니다. 마침 옆집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한 손에 든 휴대폰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귀한 손자를 콩가루 집안에 맡긴 며느리는 이 집에서 끝났어. 너 같은 거 우리 강씨 집안에 발도 못 들여. 시어머니가 양손으로 제 어깨를 거칠게 떠밀었어요. 저는 2걸음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손대지 마세요. 저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손대지 말라고. 네가 누구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시어머니가 다시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오른손이 제 왼쪽 뺨을 그대로 후려쳤어요. 쨍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제 안경이 튕겨나가 자갈밭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리는 느낌보다 가슴 정중앙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감각이 더 또렷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안경을 주었어요. 자갈에 살짝 긁힌 안경알을 옷자락으로 닦고
다시 썼습니다. 어머님,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시어머니의 발치에 정확히 내려놓았어요. 한번 펴보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콩가루라고 부르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발끝으로 툭 차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야? 또 무슨 수작이야? 시어머니가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그 안에 든 거 펴보시기 전에는 저한테 아무 말도 마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수작은 무슨 수작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봉투 던지는 게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발로 봉투를 한 번 더 차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안쪽에서 소란을 들은 시아버지가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자갈밭에 떨어진 봉투를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여보, 그건 또 왜 줍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봉투를 열고 첫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첫 장을 읽어내려가는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차용증 채권자 칸에 또렷이 적힌 이름과 5장에 걸친 합계 금액을 확인한 시아버지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두 번째 묶음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한참 들여다보던 시아버지의 무릎이 풀리며 그대로 자갈밭 위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어깨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시아버지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챘어요. 첫 장을 펼쳐본 시어머니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여보, 우리 식당 자리 이게 사돈 거라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보, 말 좀 해봐요. 이게 진짜예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어깨를 다시 흔들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자갈밭 위에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강남 사장님 사모님이라며 동네 부녀회를 휘젓고 다니던 그 여자가 자기 집 마당 자갈밭에 주저앉아 봉투를 든 채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어요. 저는 자갈밭에 흩어진 제 짐을 그대로 둔 채 차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를 향해 짧게 목례를 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이렇게 알려드리게 돼서. 저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갈밭에 주저앉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세아야, 아니다. 미안한 건 우리야. 시아버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렸어요. 어머님, 저는 운전석에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갈밭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 엄마 갈비뼈 부러진 진단서랑 어제 친정에서 어머님이 저희 엄마 미신 거 다 녹화된 영상은요. 봉투 맨 아래에 있는 그 작은 막대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손이 봉투를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봉투에서 USB가 흙바닥으로 굴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올리고 엑셀을 밟았어요. 백미러로 시댁 골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모습이 사이드미러 안에서 짧게 스쳤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백미러에서 지워내듯 핸들을 꺾어 큰 길로 빠져나왔어요.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운 시각이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 침대에 캐리어를 올려놓는 순간 저는 그제야 뺨이 화끈거리는 감각을 다시 느꼈어요. 거울 앞에서 왼쪽 뺨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의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손자국을 한 장 찍어 두었어요. 찍은 사진을 클라우드 폴더에 따로 옮겼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47통, 형님의 문자가 12개 쌓여 있었어요. 형님 문자를 가장 위에서부터 한 줄씩 눈으로 훑쳤습니다. 세아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당장 사과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마지막 문자는 협박에 가까웠어요. 저는 모든 알림을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화장대 위에 봉투에서 따로 빼둔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올려놓았어요. 휴대폰 즐겨찾기 목록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등록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 떨렸지만 가슴 안쪽은 오히려 7년 만에 처음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때 침대 위에 던져둔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떠올랐어요.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한 번 쓸어내려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도시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아 내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갈 서류 목록을 노트에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을 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창밖 햇살이 노트 위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호텔 1층 식당에서 조식을 마치고 객실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로비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소파 앞 카펫 위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빳빳하게 세팅하던 머리가 부스스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정장 대신 후줄근한 카디건에 슬리퍼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세아야. 시어머니가 로비 한가운데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회전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보따리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카펫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아야, 한 번만 봐주라.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외쳤어요. 호텔 직원 2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호텔 직원이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세아야, 잠깐만. 이 시어미 얘기 좀 들어봐. 시어머니가 직원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을 그대로 지나쳐 회전문을 빠져나왔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제 뒤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세아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제 차분히 답해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라. 응.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매달렸습니다. 손주만은 빼앗기지 않게 해주라. 그것만 부탁할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호텔 도어맨이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도와드릴까요? 도어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무릎을 털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조수석 쪽으로 손을 뻗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세요, 어머님. 저는 짧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시동을 걸고 호텔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손님이 거의 없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옆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세아야, 이 시어미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시어머니 앞으로 돌렸습니다. 동네 단톡방에서 캡처해온 영상의 첫 장면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자갈밭 위에 흩어진 제 짐과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제 옆집 아주머니가 찍어서 동네 단톡방에 올리셨대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쯤 시댁 동네 사람들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퍼졌단 말이야. 시어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부녀회랑 교회 권사 모임에서도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커피잔을 손에 쥐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아야, 내가 너무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제 너 가고 나서 너희 아버님이 응급실에 실려가셨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 봉투 안에 든 거 다 펴보시고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주저앉으셨어. 새벽 3시에야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그 식당이 우리 거인 줄로만 알았어. 30년을 내 식당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 세아야, 이 시어미가 진짜 몰랐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요. 저는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갈비뼈에 실금 갔어요. 환갑 넘으신 분이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히셨어요. 진단서 끊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세아야, 내가 잘못했다. 사부인한테도 무릎 꿇고 빌게. 응.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손등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손에 다시는 닿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태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식당 자리도 사둔 거래. 아주버님이 어디서 다 듣고 와서 별거 하자고 그래. 엄마, 이제 어떡해? 형님의 목소리가 카페 자리까지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갈라지는 소리가 짧게 났어요. 같은 시각 친정 병실에서는 형님이 다녀간 직후였습니다. 엄마는 형님이 내민 합의서를 손에 쥔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합의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사돈어른, 한 번만요. 우리 엄마 좀 봐주세요. 형님이 두 손으로 합의서를 내밀며 말했어요. 저희 친정이 진짜 망하게 생겼어요.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빠는 합의서를 받아들었어요. 종이 한 장을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반으로 찢었습니다. 다시 한번 찢어서 형님의 발치에 떨어뜨렸어요. 우리 딸 인생은 이제 우리 딸이 알아서 한다. 아빠가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사돈댁 식구 앞에서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그만 가보세요. 엄마가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누른 채 말했습니다. 사부인, 진짜 한 번만요. 부탁드려요.
형님이 침대 옆에 다시 무릎을 굽히며 매달렸어요. 형님, 환자한테 좋은 거 없어요. 그만 가세요. 엄마가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다 결국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카페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둔 이혼 조정 신청서 초안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양육권 항목과 재산분할 항목, 위자료 항목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시어머니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읽어보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세아야, 이혼만은 안 된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시우만은 못 보내. 우리 강씨 집안 핏줄이야.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시우는 제 아들이에요. 강씨 집안 핏줄이기 전에.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어제 저희 엄마한테 하셨던 그 5글자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콩가루 집안. 그 한마디로 7년이 다 끝났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테이블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지 않고 차로 향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도착 5분 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에서 카페 간판이 점점 작아지다가 다음 신호 모퉁이를 돌면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조정 신청서 초안 작성을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회전문 옆 기둥에 기대선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똑바로 일어섰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아야. 남편이 한 걸음 다가오며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세아야, 다 들었어.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처가에 어떻게 했는지,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젯밤에 다 들었어. 남편이 꽃다발을 든 손을 어색하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받지 않았어요. 태주야, 자리 옮겨서 얘기해. 저는 짧게 말한 뒤 회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근처 일식집 룸에 자리를 잡았어요. 남편이 꽃다발을 옆 의자에 내려놓고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시우가 어린이집에서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시우가 그려져 있고 그 뒤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아야, 이거 시우가 어제 그린 거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안 그려져 있더라. 남편이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그림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태주야, 본론부터 말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양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세아야, 결혼하고 7년 동안 내가 엄마 말만 듣고 살았어.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혼 첫 해에 엄마가 그랬잖아. 처가에서 혼수 부족하게 해왔다고. 그 말이 거짓말이었어.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우리 식당, 아버지가 30년 운영해온 식당인데 엄마는 30년을 사장님 사모님이라고만 살았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떨렸어요. 그리고 그 식당 자리도 5년 전부터 장인어른 건물이었다고. 남편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처가에 가서 빈손으로 나온 적 한 번도 없는데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남편이 무릎 위 두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 응급실 침대에서 내 손 잡고 그러시더라. 너희 엄마부터 사람 만들라고.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남편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조용히 거두었어요. 태주야. 저는 가방에서 출력해온 종이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종이는 결혼 7년 동안 제가 시댁에 보낸 송금 내역을 정리한 표였어요. 명절 비용,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환갑, 시아버지 병원비, 시댁 집수리비, 형님 두 딸 입학 축하금까지 한 줄씩 적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합계 1억 3,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남편이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다 네가 보낸 거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7년 동안 매달 명절마다 생신마다 저는 손가락으로 합계 칸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이 어머님이 콩가루라고 부르신 그 집안에서 나온 돈이야. 저는 짧게 말했어요. 한 번도 너한테 말한 적 없어. 내 자존심 상할까봐. 저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한 번 더 짚으며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세아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손바닥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내가 진짜 바보였어. 엄마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살았어.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변호사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주야, 이혼 조정 신청서 내일 법원에 접수할 거야.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남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양육권은 내가 단독으로 가져갈게. 시우 면접 교섭권은 보장할 거야. 시우가 너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만날 수 있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아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주야, 7년이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입이 다물렸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잖아.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콩가루라고 할 때도, 시우 베란다에 매달려 있던 그날도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너 사과는 7년 늦었어. 저는 가방을 어깨에 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오늘 저녁부터 시댁 들어가지 마.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잡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도 당분간 받지 마. 저는 짧게 덧붙였어요. 그렇게 할게. 진짜 그렇게 할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세아야, 시우는 자주 보게 해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시우가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막지 않을게. 저는 짧게 답한 뒤 룸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테이블 위 가족 그림을 두 손으로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일식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사흘 뒤 시아버지가 일반 병동에서 퇴원했어요. 시아버지는 퇴원하자마자 친정 병실로 곧장 찾아왔습니다. 저도 마침 엄마 병실에 있던 시각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침대 위에서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 옆에 다가오더니 무릎을 굽혀 그 자리에 천천히 꿇어 앉았어요. 아니, 사돈어른, 왜 이러세요? 아빠가 시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사돈,
정말 면목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제 집사람이 평생 헛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사부인 갈비뼈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우리 강씨 집안 명의로 된 자산 일부를 사돈댁에 변제하겠다는 각서입니다. 제가 직접 썼습니다. 시아버지가 각서를 침대 옆 협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어요. 사돈어른, 일어나세요. 환자분이 무릎을 꿇으시면 안 돼요.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같은 시각 형님의 집에서는 형님이 아주버님의 서재 문 앞에서 손잡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한 번만 얘기 들어줘. 형님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친정이 망하게 생겼어. 여보. 형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안에서 아주버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희야, 당신부터 사람 노릇 좀 해. 아주버님이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 거야. 별거 절차 시작할 거야. 아주버님이 덧붙였어요. 형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됐어요. 저는 친정 거실 베란다 창문 앞에 서서 시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의 노을이 베란다 유리창을 따라 거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세아야, 기다릴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남편이 보낸 짧은 한 줄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2번 읽었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시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우의 등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토닥였어요. 베란다 너머로 노을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접수 3주 후 아빠 회사 명의로 시댁식당 앞으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발송됐습니다. 6개월 내에 식당 자리를 비워달라는 정식 통보였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자랑하던 강남 사장님 사모님 자리는 두꺼운 갈색 봉투 한 통이 도착한 그날로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옆집 아주머니가 동네 단톡방에 올렸던 시댁 마당 영상이 지역 인터넷 카페로 옮겨갔어요. 조회수가 며칠 사이에 수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영상 댓글에는 시어머니를 비판하는 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환갑 넘은 사돈을 어떻게 저렇게 밀치냐. 며느리 뺨까지 때리는 거 보소. 우리 동네 부녀회 회장이라더니 진짜 너무하네. 댓글 하나하나가 시어머니를 향한 매서운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다녔던 동네 부녀회 명단에서 시어머니의 이름이 조용히 빠졌어요. 부녀회 회장이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시아버지가 따로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말순아, 미안한데 당분간 모임 좀 쉬어줘.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셔서. 부녀회 회장의 그 짧은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사흘을 곡기 끊고 누워 있었다고 했어요. 교회 권사 모임에서도 시어머니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주 토요일 형님의 두 딸이 다니는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그 영상이 돌았어요. 형님은 학부모 임원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했습니다. 태희 엄마 미안한데 이번 일은 좀 그렇잖아. 학부모 임원진 회장이 형님에게 직접 전화로 통보했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그 일을 계기로 형님에게 별거를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태희야, 처가 일은 처가에서 알아서 해.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아주버님이 짐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며 남긴 한마디였어요.
아주버님은 그날로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같은 시각 시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여보, 우리가 5년 동안 사돈 신세로 식당을 지켰단 말이야. 사돈 돈 빌려서 운영비 된 거야. 시아버지가 거실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돈댁 콩가루라고 부르는 동안 우리는 그 사돈 돈으로 명절 쇠고 손녀 학원비 댔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몰랐다는 게 죄야. 30년을 같이 살면서 식당 통장 한 번을 들여다본 적이 없잖아. 시아버지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30년을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며 매달렸어요. 30년이 부끄러워. 당신 입에서 콩가루라는 말 나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시아버지가 옷자락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으로 황혼 이혼 절차를 의뢰했어요. 집에 돌아온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리하자. 30년이 너무 길었어. 시아버지가 짧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친정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병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자 야간 근무 간호사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부축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에 계신 환자분이 더 힘드세요. 일단 1층 로비로 내려가시죠.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슬리퍼를 끌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2달 뒤 이혼 조정 첫 기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검정 정장에 단정한 구두를 신고 법원 정문 앞에 섰어요.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실 안에 먼저 와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세아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변호사는 안 부르기로 했어. 남편이 짧게 말했어요. 조정위원이 양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가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세 항목에 대한 요구안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조정위원이 남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분, 이쪽 요구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항목도 다투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다 아내 측 요구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남편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말했어요. 조정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변호사를 잠깐 쳐다봤어요. 조정 절차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빠른 걸음으로 따라 나왔어요. 세아야,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해. 저는 짧게 답했어요. 면접 교섭일 한 달에 2번에서 3번으로 늘려줄 수 있어. 시우 자주 보고 싶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태주야, 시우가 만나고 싶다고 하면 한 달에 4번도 가능해. 시우 의사 우선으로 할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잠깐 붉어졌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남편이 짧게 답했습니다. 세아야, 어머니는 이제 못 보게 할게. 시우 면접 교섭이라도 절대 동행 안 시킬게. 남편이 짧게 덧붙였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형님이 친정 병실에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는 침대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한 번만요. 우리 엄마 좀 말려달라고 올케한테 부탁해 주세요. 형님이 침대 옆에 다가서며 두 손을 모았어요. 엄마가 책을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엄마가 짧게 불렀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또렷했습니다. 내 딸 인생은 이제 내 딸이 정해요.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사부인, 진짜 한 번만요. 형님이 다시 매달리려 했어요. 형님, 그만 가보세요. 환자한테 좋은 거 없어요. 엄마가 책을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에서도 자진 탈퇴했습니다. 시댁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외곽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통보했어요. 시어머니는 사흘을 곡기 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로 정식 복귀했어요. 싱가포르 발표를 대신 맡았던 부팀장이 본부장실에서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를 마주쳤습니다. 차장님, 발표 잘 끝났어요. 본부장님이 차장님 칭찬 많이 하셨어요. 부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본부장이 그날 오후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 차장, 내년 1월부로 마케팅 본부 팀장 발령 낼 생각이야. 우리 본부 최연소 팀장이에요. 본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잘 해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답했어요.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어요. 저는 핸들을 잠시 꽉 쥐었습니다. 백미러 너머 카시트에 시우가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일정한 박자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 대기 동안 시우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저는 신호가 바뀌자 엑셀을 부드럽게 밟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판결 확정 3개월 후 저는 친정 근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엄마 집에서 도보로 5분, 아빠 사무실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시우가 다닐 새 어린이집도 그 단지 안에서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식 팀장 발령과 함께 연봉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발령장을 받은 날 저녁 아빠가 변호사를 통해 짧은 메모와 함께 서류 한 묶음을 보내왔습니다. 세아야, 강남 상가 임대 수익 일부를 매달 시우 이름으로 따로 모아둘게. 시우 대학 갈 때 쓰자. 내 인생은 이제 자유다. 아빠의 자필 메모가 서류 위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메모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거실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짧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시우 명의로 따로 안 해도 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야, 아빠가 7년 동안 못한 거 이제부터라도 해야지.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아빠가 부드럽게 답했어요. 아빠 고마워. 저는 짧게 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일을 맞아 시우를 데리러 왔어요. 전 남편은 작은 야생화 꽃다발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세아야, 이거 시우랑 같이 가는 길에 사왔어. 받아줘. 전 남편이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꽃다발을 받아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주야, 들어와서 시우 가방 챙겨가.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전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시우 옆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시우야, 아빠랑 동물원 갈까? 전 남편이 시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응, 아빠, 코끼리 보러 가자. 시우가 신이 나서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전 남편이 시우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저를 바라봤어요. 세아야, 한 가지만 말해도 돼.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 저는 짧게 답했어요. 어머니는 오늘도 안 모시고 왔어. 앞으로 면접 교섭일에 어머니는 절대 동행 안 시킬 거야. 전 남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혼으로 2달째 어머니랑 연락 안 해. 아버지가 황혼 이혼 마무리하시면서 어머니 서울 외곽 빌라로 옮기셨어. 누나도 어머니 안 받아준대. 전 남편이 짧게 덧붙였어요. 누나는 별거 중이야. 매형이 단호하게 거리 두고 계셔서. 전 남편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태주야, 시우 잘 부탁해. 저녁 7시까지 데려다 줘.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시우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신발장 위에 놓아둔 꽃다발을 들고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깨끗한 유리병에 물을 받아 꽃을 꽂아 두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 작은 빌라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동네 부녀의 명단 신청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빌라 1층 옆집 노인이 우편함 앞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댁이 강남에서 사부인 때렸다는 그 양반 맞죠? 인터넷 카페에서 봤어요. 옆집 노인이 짧게 한마디 던지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저기요. 시어머니가 뒤늦게 입을 열었지만 옆집 노인의 현관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에 든 신청서를 그 자리에서 천천히 구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쓰레기통에 신청서가 떨어졌어요. 그날 저녁 친정에서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엄마는 일주일 전부터 갈치를 손질해 두었어요. 식탁 위에는 갈치조림과 미역국, 시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가지런히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우, 갈치살 발라줄까? 엄마가 시우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응, 할머니, 가시 쏙쏙 빼줘. 시우가 숟가락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엄마가 갈치살을 발라 시우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옆구리 이제 안 아파. 저는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다. 이제 거의 다 나았어.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갈치조림 해줘. 시우가 제일 좋아해. 시우가 갈치살을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우리 시우가 좋아하면 엄마가 매주 해줄게. 엄마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 소파에 앉은 아빠가 저를 천천히 불렀어요. 세아야, 이리 와서 앉아. 아빠가 옆자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 옆에 앉았어요.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짧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뭐가 미안해? 저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더 일찍 그 봉투 너한테 줬어야 했다. 사위 자존심 지켜준다고 너무 오래 참게 했어. 아빠가 무릎 위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7년이나 견디게 한 게 아빠가 가장 미안하다. 아빠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떨렸어요. 저는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천천히 기댔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세였어요. 아빠 괜찮아. 다 끝났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할 거 없어. 아빠 덕분에 다 마무리된 거야. 저는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덧붙였어요. 아빠가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거실 너머에서 시우가 외할머니와 손뼉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한 달 뒤 회사 송년회 자리였어요. 본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신입사원들 쪽을 향해 섰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이 팀장 한번 보세요. 본부장이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한세아 팀장은 한 번에 세 가지를 해낸 사람이에요. 가정을 정리하고 아이를 지키고 신제품 발표를 성공시킨 사람. 본부장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팀장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본부장이 마이크를 든 채 환하게 웃었어요.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송년회장에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7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그 자리에서는 한세아 팀장이라는 이름 하나로 호명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시우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시우는 곰돌이 인형을 한쪽 팔로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시우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할아버지 내일 또 보러 가자. 시우가 잠결에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시우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한번 빗어내렸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우 입에서 본가라는 단어가 친정집을 향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시우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우리 집이 친정집이 됐다는 사실에 저는 시우의 작은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시우야, 내일 외할머니 댁 갈 거야. 푹 자.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시우가 잠결에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식탁 위에 엄마가 보내준 새 도시락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열어 시우의 어린이집 가방 안에 챙겨 넣었습니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길게 들어왔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단어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 저는 그 단어를 입속에서 한번 가만히 굴려보았습니다. 엄마가 출장 전날 쥐어주었던 그 봉투 하나로 시작된 길고 긴 봄이 그제야 진짜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천천히 받아들였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우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우가 제 손을 꽉 쥐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러분, 한세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더라고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묵묵히 견뎌온 한 사람이 친정엄마의 옆구리에 든 멍 자국 앞에서 얼마나 무너졌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한세아 씨가 끝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마지막 장면에서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한세아 씨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따뜻한 응원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비슷한 자리에서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